아마 믿지 못하실 겁니다. 제 며느리가 글쎄 온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제 손주에게 제 정강이를 자라고 시켰으니 말입니다. 그날 며느리 서연이는 자기 친정 식구들을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제가 무심코 상을 치우려는데 서연이가 차갑게 한마디 던지더군요. 어머니께서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러더니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제 유일한 손주 민우에게 한마디 보는 앞에서 제 유일한 손주 민우에게 제 아들 민준이는 그저 옆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아무 일도 없는 척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산산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노년에는 자식에게 의지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순간 저는 자식이 정말 기댈 수 있는 존재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순자, 올해 66입니다. 오늘 집에는 온 식구들이 북적였습니다. 며느리 이서연이 자기 친정 식구들을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겸사겸사 민우가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겠다고 했거든요. 이 저녁 식사 때문에 저는 새벽부터 그들의 집으로 가서 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고 설거지를 하며 손가락이 쭈글쭈글해질 때까지 바빴습니다. 식탁은 시끌벅적했고 술잔이 오가며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은 민우가 똑똑하고 예의 바르다고 칭찬했고 서연이는 눈웃음을 지으며 기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로서 묵묵히 뒤에서 일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오른 식탁에 오른 식탁. 식탁에 오른 식탁에 오른 식탁에. 마지막 손님이 돌아간 후 식탁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릇들은 이리저리 널려 있었고 바닥에는 국물이 흘러 있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고쳐 메고 허리를 굽혀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긴 접시 2개를 겨우 포개어 들고 부엌으로 채 들어가기도 전에 서연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순자 아주머니, 그냥 쉬세요. 여긴 제 집이고 제가 알아서 치울 테니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돌아보니 그녀는 문틀에 팔짱을 끼고 서서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아니, 상이 너무 지저분해서 그냥 치우는 걸 돕고 있었어. 너희 젊은 사람들은 낮에 바쁘게 일하니 저녁엔 좀 쉬어야지. 서연이는 콧방귀를 끼며 경멸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렇게 항상 참견하시는지 어딜 가나 어머니 그림자가 보이네요. 민준이와 제 집은 제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 정말 돕고 싶으시면 어머니 방이나 치우세요. 그 말은 마치 가시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이 아파트의 계약금은 제가 살던 작은 집을 팔아 마련한 것이었고 인테리어 비용에도 제가 모아둔 노후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입에서 저는 심지어 상을 치울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서 있는데 갑자기 민우의 앳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또 말썽 피워요. 서연이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굽히고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아가. 할머니가 버릇이 없네. 가서 할머니 정강이를 차서 다음부터는 함부로 참견하지 말라고 혼내주렴.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눈을 크게 뜨고 잠시 머뭇거렸지만 엄마가 재촉하자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작은 발이 제 종아리를 툭 쳤습니다. 할머니, 함부로 치우지 마세요. 할머니는 버릇이 없어요. 그 발길질은 힘이 세지 않았지만 한 번 한 번이 제 심장을 받는 듯했습니다. 쓰라린 아픔이 다리를 타고 올라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꾸중 들을까봐 두려워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민준아, 못 봤니? 네 며느리가 아이에게 이렇게 나를 대하게 하는데 너는 아무 말도 안 할 거니? 그는 느릿하게 고개를 들어
저를 한 번, 서연이를 한 번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서연이 화나게 하지 마세요. 그냥 먼저 돌아가세요. 짧은 몇 마디, 말이 제 가슴속 마지막 온기마저 꺼뜨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제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애쓰고 고생하며 키운 제 혈육이 아니라 낯선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눈물을 삼키고 접시를 다시 식탁에 놓은 뒤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제 눈을 시큰하게 만들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서연이의 웃음소리가 차가운 바람처럼 들려와 제 몸을 떨게 했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와 저는 임대 아파트로 걸어갔습니다. 밤바람은 차가움을 더해 제 뼛속까지 시리게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방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손을 뻗어 불을 켜자 희미한 전구가 윙 소리를 내며 켜졌고 방은 더욱 낡아 보였습니다. 벽 모서리의 물자국은 이미 얼룩덜룩했고 나무 침대는 딱딱해 몸을 배기게 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방금 그 불밝은 아파트와 비교하면 이곳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으니 종아리에 발길질 당한 자국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그저 아이의 발이었을 뿐인데 돌보다 더 무겁게 제 마음을 걷어찼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참지 못하고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은 둑이 터진 듯 쏟아져 손바닥을 적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저는 새벽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며 아끼고 아껴 민준이를 키웠습니다. 학비를 대고 집을 마련해주고 결혼까지 시키느라 제 노후 자금까지 털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며느리 화나게 하지 마세요라는 한마디와 차가운 눈빛뿐이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막 세상을 떠나 집안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작은 가게에서 새벽부터 장사를 했습니다. 해 뜨기 전에 나가 겨울에는 손이 터지고 피가 나도 여름에는 땀으로 범벅이 되어도 한 푼도 아끼지 않고 모아 민준이 학비와 옷값으로 썼습니다. 그는 자주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나중에 꼭 효도할게요. 그런데 지금 그는 멀지 않은 곳에 앉아 아내가 아이에게 저를 차라고 시키는 것을 내버려 두고 심지어 저에게 화나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깥바람이 윙윙 불어 창문을 흔들었고 벽 모서리의 시계는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제 심장을 한번 울렸습니다. 저는 차가운 침대 위에 누워 베개가 눈물로 젖도록 울었습니다. 가슴속이 텅 빈 것 같아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도 당신을 가장 차가운 나약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민우가 저를 찬 이후로 제 마음은 계속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아이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서연이가 그저 순간적인 화를 못 이겨서 그랬을 거라고, 민준이가 미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서 그랬을 거라고, 다음번에는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저를 계속해서 실망시켰습니다. 그날 주말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 몇 명을 초대해서 저녁을 먹을 테니 미리 가서 음식을 준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그의 목소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해준 갈비찜을 친구들이 제일 좋아해요. 일찍 와서 준비해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아들이 부탁하는 것이라 참지 못하고 가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그들의 집으로 가서 채소를 잔뜩 들고 갔습니다. 오전부터 점심까지 갈비찜, 청경채 볶음, 마파두부, 어양가지 등 푸짐한 한상을 차리느라 바빴습니다. 손에는 기름에 데인 작은 물집이 몇 개 잡혔고 허리는 펴지지 않을 정도로 쑤셨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식탁을 보니 제 마음속에는 작은 기대감이 샘솟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저에게 칭찬 한마디라도 해줄까? 어쩌면 수고했다는 말이라도 해줄까? 그런데 서연이가 갈비찜 한 조각을 먹더니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너무 짜요. 이렇게 기름진 걸 누가 먹어요? 엄마, 음식 좀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저희는 어머니 세대처럼 건강에 신경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최영숙 여사도 옆에서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순자 씨. 입맛이 너무 강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짜고 기름진 건 못 먹어요. 제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서둘러. 네, 다음부터는 조심할게요. 다음부터는 조심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한번 보더니 몸이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부터는 서연이한테 요리하는 법 좀 배우세요. 서연이가 하는 게 우리 입맛에 더 맞아요. 그 순간 제 손에 든 젓가락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제가 오전 내내 고생한 것이 그들의 입에서는 그저 불평거리가 된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눈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밥을 한 술 한 술 삼키는데 맛이 황년처럼 썼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저는 서둘러 설거지를 했습니다. 부엌으로 막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따가 바닥도 좀 닦아주세요. 베란다에 있는 옷도 제가 널어놓는 걸 도와주세요. 민준이랑 저는 엄마랑 같이 백화점에 안마 의자 보러 가야 해요. 제 손이 덜덜 떨리며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참지 못하고 고개를 내밀어 물었습니다. 안마 의자? 비싼 거 아니니? 서연이가 저를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허리가 안 좋으니 마땅히 편안하게 지내야죠.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민준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엄마 8억랑 원짜리 안마의자면 장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장모님도 저희 키우느라 평생 고생하셨으니 저희가 효도해야죠.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 에어컨은 2년째 고장나서 여름에는 땀으로 흠뻑 젖고 겨울에는 이불을 덮어도 춥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민준이에게 말했지만 그는 항상 그냥 버텨서 쓰세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장모님에게 8억령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하려 입을 벌렸지만 채 말하기도 전에 서연이가 민준이의 팔짱을 끼고 히히덕거리며 말했습니다. 가자 가자. 늦겠어. 민준이는 뒤돌아 저에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엄마, 저희 돌아오면 밥 좀 데워주세요. 저는 부엌에 서서 텅 빈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귓가에는 수도꼭지에서 똑똑 덜어지는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눈물은 설거지 물과 섞여 조금씩 흘러내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사는 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밖에 비가 옥수같이 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발을 디디니 바닥이 온통 축축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수도관이 새고 있었고 벽 모서리에 물이 갈라진 틈을 타고 흘러내려 침대 시트까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하여 서둘러 수건으로 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닦을수록 물은 더 많이 새어나와 도저히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꺼내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집이 물이 새서 벽까지 다 젖었어. 네가 와서 좀 봐주거나 아니면 사람을 불러서 고쳐줄 수 없을까? 전화 저편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그냥 물 좀 새는 거잖아요.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면 되잖아요. 저 지금 서연이랑 핸드백 고르러 가서 바쁜데 그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쓸 틈 없어요. 저는 초조해서 목소리까지 떨렸습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는 전문 기사를 불러야 한다는데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 방에 물이 가득해서 물건들이 다 젖었어. 그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일단 양동이로 물 받아서 쓰세요. 호들갑 떨지 마시고요. 제가 언제 엄마 일까지 다 신경 써야 하나요? 알아서 해결하세요. 말을 마친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물이 흥건한 방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은 돌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의 빗방울은 유리창에 후드득 떨어졌고
방 안의 물방울은 똑똑 털어지며 제 심장이 한 번 한 번 부딪혔습니다. 물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옆집 문을 두드려 영집을 구하고 양동이 몇 개를 빌려 물을 조금씩 받아 방 안에 가득 놓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안은 온통 물소리로 가득했고 저는 축축한 침대 위에 누워 눈을 크게 뜬 채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너는 이 세상에서 사실 혼자다라고 상기시키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민준이의 눈에는 장모도 있고 아내도 있지만 저는 없다는 것을요. 제가 그를 위해 아끼고 아껴 모든 것을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그의 차가운 목소리와 무심하게 끊어버리는 전화뿐이었습니다. 저는 축축하고 차가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천장의 누런 전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은 조금씩 머리카락 속으로 흘러내렸고 가슴 속은 뼛속까지 시리도록 차가웠습니다. 겨울비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손주가 태어나면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 막연히 기대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서연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민준이가 흥분해서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임신했어요. 앞으로 엄마가 더 많이 보살펴줘야 해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동안의 차가운 대우 때문에 여전히 서운해하고 있었지만 손주라는 생각, 우리 박씨, 집안의 뿌리라는 생각에 다시금 기대감이 생각. 아이가 태어나면 어쩌면 가족 모두가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어쩌면 민준이도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매일 그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일찍 해가 뜨기도 전에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가서 채소를 골랐습니다. 무거운 감자, 채소, 돼지고기를 들고 가느라 어깨에는 깊은 자국이 파였습니다. 그들의 아파트 건물로 올라갈 때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싱싱한 고기와 채소, 과일을 부엌에 놓자마자 저는 서둘러 소매를 걷어붙이고 바닥을 닦고 거실을 정리하고 더러운 옷들을 세탁기에 집어넣었습니다. 서연이가 일어날 때쯤이면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야 했습니다. 서연아, 오늘은 뭘 먹고 싶니? 내가 준비해 줄게. 하지만 그녀는 거의 만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막 볶은 음식을 식탁에 올리기도 전에 그녀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부터는 기름진 음식 좀 덜 볶을 수 없어요? 온 집안의 기름 냄새가 진동하잖아요. 저 임신해서 입덧 심한데. 저는 서둘러 주걱을 내려놓고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아, 미안하다. 다음부터는 조심할게.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서운했습니다. 부엌은 그렇게 좁은 데다 환풍기도 없으니 몇 가지 음식을 볶으면 기름 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을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제가 침묵하자 더욱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됐어요. 됐어. 그냥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세요. 여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그녀가 돌아서자마자 부엌에 있는 설거지는 여전히 제가 해야 했고 바닥의 기름때도 제가 닦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말로만 할 뿐 일은 저에게 맡겼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임신한 여자는 성격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그녀와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늘 눈물이 쏟아지곤 했습니다. 그녀가 편안하게 태교할 수 있도록 저는 특별히 돈을 아껴 제비집을 샀습니다. 몸에 좋다는 귀한 것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날 저는 부엌에서 조심스럽게 제비집을 끓였습니다. 불을 세게 하지 않고 계속 냄비 앞을 지켰습니다. 가스레인지 위 불꽃이 흔들리고 냄비에서는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국자로 계속 휘저었고 뜨거운 김이 얼굴에 닿아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런데 잠시 한눈을 파는 순간 냄비에서 물이 팍 흘러넘쳐 제 손바닥에 튀었고 큰 물집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 너무 아파서 저는 숨을 들이켰고 눈물이 터질 뻔했지만 꼭 참았습니다. 왼손으로 서툴게 국자를 잡고 계속자를 잡고 계속자를 잡고 계속대를 국자를 잡고
제가 상에 올렸을 때 서연이는 한 모금 마시더니 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왜 이렇게 묽어요? 엄마, 어머니가 끓인 제비집은 영 아니네요. 아깝게 버렸네. 그녀의 엄마 최영숙 여사도 옆에서 기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순자씨. 끓여 구십 방법은 영양학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제대로 할 줄 모르면 함부로 만들지 마세요. 좀 배우세요. 제 손바닥의 물집은 화끈거렸고 가슴속은 더욱 뭉클했습니다. 분명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인데 비난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배울게요. 다음부터는 배울게요. 민준이는 원래 휴대폰만 보고 있었는데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도 좀 더 배우셔야 해요. 맨날 구식 방법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서연이 임신 중이니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이 쥐어짜는 듯 했습니다. 손바닥의 물집은 따끔거렸지만 구식 방법이라는 이 한마디보다 더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임대 아파트로 돌아와 저는 손을 불빛 아래 들어 보았습니다. 피부에 커다란 물집이 생겨 빨갛게 부어올라 밥그릇을 드는 것조차 아팠습니다. 저는 아픔을 참고 거즈로 감쌌습니다. 누구에게라도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휴대폰 연락처를 보니 민준이와 지은이 외에는 전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에게서는 언제나 차가운 반응만 돌아올 뿐이고 지은이는 미국에 멀리 떨어져 있어 걱정할까봐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손이 아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은 축축하고 으스스하게 차가웠고 벽 모서리에는 여전히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버려진 고양이처럼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진정으로 저를 아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여전히 그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서연이는 거지를 보더니 입술을 비죽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유난 떨지 마세요. 임신한 사람이 더 힘들어요. 임신한 사람이 더 힘들어요. 저랑 경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최영숙 여사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임신했을 때가 가장 귀한데 당신이랑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당신은 그저 돕는 사람일 뿐이니 불평 좀 그만하세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은 쓰라렸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참자 참아. 아이가 태어나면 상황이 나아질 거야. 그때 손주를 안고 지내면 내 삶도 좀 따뜻해지겠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의 서운함을 한 번, 또 한 번 눌러왔습니다. 또 한 번 눌러왔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낡은 임대 아파트로 혼자 돌아와 손바닥의 물집을 보고 방 안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소리를 들을 때면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계속 인내심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좀 더 참자. 손주가 태어나면 모든 것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런 날들이 과연 끝이 있을까? 하는 목소리가 저를 일깨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을 때 저는 임대 아파트 침대에 앉아 이미 마르고 갈라진 손바닥의 물집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방은 축축하고 으스스하게 차가웠고 창밖에서 똑똑 떨어지는 빗소리는 제 마음을 더욱 텅 비게 만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지은이라는 두 글자가 떴습니다. 그 순간 제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오랫동안 그녀의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유학을 가고 직장을 잡은 후로는 전화 통화가 점점 줄었습니다. 제가 걱정할까봐 늘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라고 말했지만 저는 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타국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어떻게 정말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엄마? 전화 저편에서 그녀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약간 초조한 기색이었습니다. 엄마, 왜 목소리가 이렇게 쉬었어요? 아픈 거예요?
저는 아니야라고 말하려 입을 벌렸지만 목이 메어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목이 메어 지은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거짓말이죠? 지은이의 목소리가 즉시 멈칫했습니다. 엄마, 울었죠. 무슨 서운한 일이라도 있었어요? 이 말을 듣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참고 있던 모든 아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을 더듬더듬 그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서연이의 차가운 말과 행동부터 민우가 할머니 정강이를 차도록 시킨 일까지. 민준이가 못 본 척했던 일부터 장모님에게 8억만 원짜리 안마 의자를 사드린 일. 그리고 제 방에 물이 샜을 때 그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던 말까지. 이야기 중간쯤에 저는 이미 숨이 가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그저 울면서 더듬더듬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 저편은 침묵에 잠겼고 지은이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후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혼자서 그 모든 걸 감당했어요? 왜 저한테 일찍 말해주지 않았어요? 엄마 몸이 상할 지경인데 그 사람들이 아직도 엄마한테 그렇게 대해요. 어떻게 참아냈어요? 저는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입에서는 엄마는 괜찮아. 걱정 마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너무나 허약해서 저 스스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은이가 울었습니다. 엄마, 계속 참지 마세요. 엄마는 민준이한테 모든 걸 바쳤는데 민준이는 엄마한테 어떻게 했어요? 정신 차리세요. 엄마가 키운 건 아들이지만 그 애 눈에는 아내와 장모밖에 없어요. 엄마는 어디에도 없어요. 저는 침묵했고 눈물이 가슴을 적셨습니다. 그날 밤 우리 모녀는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지은이는 계속 저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더 이상 자신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미국으로 오세요. 제가 혼자 버는 돈이 많지는 않지만 엄마를 부양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엄마는 평생 고생하셨으니 이제 좀 쉬셔야죠. 이 말을 듣자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심장이 불꽃에 녹는 듯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은아, 제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엄마는 네가 거기서 혼자 지내는 게 안쓰러워. 엄마는 늘 네가 멀리 씹가서 마음이 아팠어.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지은이는 전화 저편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생하는 게 두렵지 않아요. 엄마가 한국에서 혼자 고생하는 게 두려워요. 앞으로는 저랑 같이 지내요. 우리 모녀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저는 가슴을 감싸 쥐었고 눈물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안정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안겨 더 이상 혼자 외롭게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자 제 마음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의 배려에 감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단념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민준이는 제가 낳은 아들이고 제가 평생 가장 많은 피땀을 바쳐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저 잠시 며느리에게 마음이 가려진 것일지도 몰라. 어쩌면 아이가 태어나면 좀 더 철이 들지도 몰라. 어쩌면 아이가 태어나면 좀 더 철이 들지도 몰라. 아무리 냉정해도 결국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이야. 하지만 마음속 또 다른 목소리는 차갑게 저를 일깨웠습니다. 얼마나 많이 서운함을 겸하니. 저는 무릎을 안고 침대에 앉아 눈물은 계속 흘렀고 마음은 두 목소리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이렇게 모순적입니다. 아무리 착한 딸이라도 핏줄의 무게에서 아들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저를 계속해서 실망시켰고 마음이 산산이 부서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계속해선 또다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모든 것이 나아질 거야. 만약 이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다면 어쩌지?
서연이가 출산하던 날, 저는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에는 사람들이 오고 갔고, 저는 보온병을 들고 마음속으로 초조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예전에 저를 어떻게 대했든 결국 제 친손주가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제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핏줄의 소리였습니다. 우리 김씨 집안의 혈육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준비해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 속에는 2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아끼고 아껴 겨우 모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서연이 손에 쥐어주며 웃었습니다. 서연아, 이 돈이 많지는 않지만 할머니의 작은 마음이야. 하지만 서연이는 눈살을 찌푸리며 차갑게 저를 흘겨보았습니다. 몇몇만 원? 겨우 이거요? 저희가 아이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다른 집 외할머니들은 기본이 몇백만 원인데 어머니는 고작 이 정도 돈으로 누구를 속이려고 하세요? 제 가슴은 쿵 내려앉았고 손가락은 허공에서 굳어졌습니다. 최영숙 여사도 옆에서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순자씨. 그 정도 돈으로는 정말 내놓을 게 못 되죠. 선주는 당신 집안의 뿌리인데 할머니가 이렇게 인색해서야 되겠어요. 제 얼굴은 화끈거렸고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은 제가 아껴 모은 피땀 어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웃음거리가 된 것입니다. 민준이가 방으로 들어왔을 때 마침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한번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지만 저를 대신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서서 서연이를 위로했습니다. 서연아, 화내지 마. 어쩌면 엄마 형편이 안 좋으셨을 거야. 내가 돈을 좀 더 모아서 장모님 체면 좀 세워드릴게. 제 눈에서는 순간 눈물이 솟구쳐 나와 휘청거릴 뻔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와 아이가 퇴원했고 저는 민우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왔습니다. 아이의 쭈글쭈글한 작은 얼굴이 제 품에 안기자 제 마음은 부드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제가 허리를 굽혀 아이를 침대에 놓으려는 순간 아이가 갑자기 몸을 뒤척이며 팔을 휘둘렀습니다. 최영숙 여사가 맹렬히 달려와 아이를 낚아채듯 안아 올리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김순자, 당신이 아이를 떨어뜨릴 뻔했잖아. 내 외손주를 죽이려고 해.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허공에 있었습니다. 분명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빨라 순식간에 서연이와 민준이까지 놀라게 했습니다. 서연이가 달려와 아이를 보호하며 얼굴에 비난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렇게 조심성이 없어요? 아이가 이렇게 작은데 정말 떨어뜨렸으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저는 당황하여 서둘러 헤매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어떻게 아이를 떨어뜨려? 나는 잘 안고 있었어. 최영숙 여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방금 분명히 손이 덜덜 떨렸잖아. 내가 눈치채고 빨리 앉지 않았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지 누가 알아. 저는 초조해서 온몸에 땀이 나고 목소리까지 떨렸습니다. 민준아, 너도 봤지? 내가 어떻게 손주를 떨어뜨려? 이렇게 무섭게 소리를 지르면 아이가 놀라잖아. 하지만 민준이는 저를 한번 보더니 오는 서연이를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조심성이 없었다는 건 인정해야죠. 서연이 임신하고 나서 마음이 예민한데 사과 2마디 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그래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네가 나보고 그들에게 사과하라고?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잖아. 내가 힘들게 너희를 보살펴줬는데 결국 너희는 한마디로 나에게 누명을 씌우는구나. 서연이가 콧방귀를 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잘못을 인정하는 게 뭐 어때서요? 정말 아이를 떨어뜨렸으면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최영숙 여사는 옆에서 기름을 붓듯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르신들은 고집이 센 게 제일 문제예요. 모르면 배워야 하고 잘못했으면
인정할 줄 알아야죠. 제 숨은 가빠졌고 가슴속은 커다란 돌더미가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참아왔습니다. 차가운 말과 행동부터 장모님 편을, 그리고 매번 돌아오는 비난까지. 저는 계속 스스로에게 참자, 아이가 태어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저를 똑같이 모욕하고, 심지어 제가 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를 노려보았고 눈물은 걷잡을 수 없이 흘렀습니다. 민준아, 네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새벽부터 장사를 하며 너를 학교에 보냈어. 비바람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일했지. 너는 나중에 나를 지켜주겠다고 말했어. 그런데 지금 너는 계속 다른 사람 편을 들고 내가 서운함을 겪는 걸 냉정하게 보고 있구나. 오늘 너는 심지어 나보고 그들에게 사과하라고 해.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고개 숙여 모욕을 당해야 하다니. 병실은 갑자기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이 얼굴에는 싸늘한 미소가 떠올랐고 최영숙 여사는 아이를 안고 마치 구경꾼처럼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내 평생의 헌신이 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날 밤 저는 임대 아파트 침대에 혼자 앉아 무릎 위에 두 손을 포개고 텅 빈 눈으로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방은 쥐죽은 듯 조용했고 벽 모서리에서 똑똑 털어지는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가시처럼 한 번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민준이의 차가운 눈빛, 서연이의 비난, 최영숙 여사의 이간질. 모든 장면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심지어 저에게 잘못을 인정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서운함, 분노,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뒤섞여 제 마음을 완전히 굳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계속 그들을 부양해야 하지? 왜 내 마지막 재산을 마치 시주하듯 그 차가운 집에 바쳐야 하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이를 악물며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상담원의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자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고 손에는 땀이 났습니다.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비정상적으로 단호했습니다. 제 명의로 자동 이체되고 있는 주택대출 상환을 다음 달부터 중단해 주세요. 상담원이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확인했습니다. 대출 상환을 중단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는 대출자의 신용과 부동산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민준이의 차가운 눈빛과 서연이의 얄미운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가슴속이 불타는 듯 뜨거웠습니다.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말했습니다. 네, 당장 중단해주세요. 전화를 끊는 순간 제 몸은 몇 분의 일 정도 가벼워진 듯했습니다. 마치 어깨를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돌덩이가 마침내 옮겨진 것 같았습니다. 창밖의 밤바람이 밍밍 불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느껴졌습니다. 이 낡은 임대 아파트의 몸은 있지만 제 마음에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유가 한 줄기 찾아왔다는 것을요. 소식은 민준이에게 금방 전해졌습니다. 이틀도 채 되지 않아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그녀의 목소리는 제 귀를 찌들 듯했습니다. 김순자, 무슨 생각이에요? 주택대출 상환을 중단하다니 우리 가족을 죽이려는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든 채 묵묵히 들었습니다. 가슴속이 답답했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그녀는 맹렬히 저를 비난했습니다. 양심도 없어요. 저희가 노후를 책임지지 않았다면 어머니가 이 도시에서 살 자격이나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딴천이라니. 그녀가 욕을 하는 동안 물건을 집어던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녀가 얼굴을 찡그린 채 민준이의 이마를 찌르며 모든 화를 찌르며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잘못 알고 있어. 지난 몇 년 동안 너희가 나를 부양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삶을 지탱해온 거야. 집 계약금은 내가 작은 집을 팔아 마련한 것이고 결혼 자금은 내가 겨울 내내 돈을 빌려온 것이었어. 심지어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도 내가 한 벽돌 한 벽돌 쌓아 올린 것이나 마찬가지야. 서연이는 제 말에 잠시 멍해졌다가 이내 소리를 질렀습니다. 뻔뻔한 소리 하지 마세요. 집은 민준이 것이고 아이는 우리 것이에요. 어머니가 뭐 대단하다고. 대출 상환을 중단하면 우리 가족은 모두 길바닥에 나앉게 될 거예요. 저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목소리는 얼음조각 같았습니다. 길바닥에 나앉는다고? 그건 너희의 삶이지 내 삶이 아니야. 나는 충분히 참았고 충분히 바쳤어. 오늘부터 너희 삶은 너희 스스로 책임져. 더 이상 나에게 기대하지 마. 저는 참지 못하고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노부야? 지난 몇 년 동안 누가 너희를 먹여 살렸지? 집 계약금은 누가 냈지? 너희 마음속으로는 모르겠니? 서연이는 제 말에 더욱 격분하여 소리 질렀습니다. 당신은 늙은 망령이야. 우리 가족이 다 죽는 꼴을 보겠다는 거야.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곤함과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세요. 주택 대출이 한 달에 5억만 원인데 우리 둘이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어요. 엄마가 중단하면 은행에서 대출 회수를 시작할 거고 그럼 집이 경매로 넘어갈 거예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지난 몇 년 동안 엄마가 너를 위해 감당한 것이 적었니? 네 결혼 자금, 네 집 모두 내가 목숨 걸고 벌어온 거야. 그런데 너는 나를 어떻게 대했니? 네 마음속에는 아내와 장모밖에 없었고 나를 엄마로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엄마, 제가 예전에 좀 소홀했던 건 알아요. 하지만 정말 저희가 길바닥에 나앉는 걸 지켜만 볼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는 눈물이 솟구쳐 나왔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너희 일은 내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 주택대출, 생활고, 갈등 모두 너희가 선택한 길이니 너희 스스로 걸어가. 말을 마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가득했고 마음은 칼로 베인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대출 상환을 중단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밤 10시가 넘어서 임대 아파트 밖에서 문을 격렬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순자, 문 열어. 서연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문 밖에서 끊임없이 울렸고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함께 들렸습니다. 민준이도 밖에서 낮은 목소리로 그녀를 달랬습니다. 그만해. 복도에서 싸우는 건 보기 안 좋아. 하지만 서연이는 멈출 기미가 없었습니다. 보기 안 좋다고? 이 사람이 우리 대출 상환을 못하게 만들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망신시킬 거야. 저는 옷을 여미고 방 안에 앉아 몸을 떨었습니다. 문 밖의 고함 소리는 칼날처럼 제 귀를 찔렀습니다. 저는 순간 자신이 포위된 사냥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지은이의 모습이 갑자기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비행기에서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웃이 전화로 제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알려주자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무슨 짓이에요? 그녀가 차갑게 소리쳤습니다. 서연이가 멍해지더니 이내 눈을 희번덕거리며 말했습니다. 오, 박지은, 잘 왔네. 네 엄마가 주택대출 상환을 중단해서 우리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너는 아직도 이 사람 편을 드는 거야? 지은이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말했습니다. 엄마 돈은 엄마 것이에요. 엄마는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계속 문을 두드리면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서연이가 더 욕하려는데
민준이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만해, 그만해. 지은이가 휴대폰을 꺼내 실제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서연이는 그제야 이를 갈며 돌아갔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지고 나서야 저는 제가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은이가 들어와 제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엄마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안정감이 갑자기 밀려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저는 혼자 외롭게 참아왔고 모든 희망을 민준이에게 걸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 곁에 서준 사람은 제가 수십 년 동안 애지중지했던 아들이 아니라 늘 미안하고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딸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힘껏 잡고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제 알겠다. 앞으로는 우리 모녀들이 함께 살자.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말자.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가에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속이 무언가로 가득 채워지는 듯했습니다.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고 사람들이 잠들자 지은이가 침대 옆에 기대어 잠이 들었지만 저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뒤척이고 또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손이 휘젓는 듯했습니다. 한 번은 서연이의 찌푸린 얼굴, 한 번은 민준이가 주택대출 상환을 중단하지 말라고 애원하는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가슴속은 증오인지 아픔인지 모를 감정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모든 희망을 아들에게 걸고 그가 나의 의지처가 될 것이라고 믿었어. 결국 의지처는 비웃음으로, 모욕으로 변했구나. 새벽 3시 저는 더 이상 누워있을 수 없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희미한 전구가 켜지자 얼룩덜룩한 벽과 낡은 옷장이 드러났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불어와 차가운 기운을 실어 날렸습니다. 저는 옷장을 여러 맨 아래 칸에서 낡은 양철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상자였습니다. 상자는 녹슬고 얼룩덜룩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양철 상자를 어루만졌고 손바닥은 떨렸습니다. 상자를 여는 순간 익숙한 종이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두툼한 부동산 등기 서류가 조용히 그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붉은색 표지는 전구 불빛 아래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서류를 넘겨보았습니다. 한 채는 남편이 살아생전에 구입한 학군 좋은 아파트였습니다. 그때 민준이는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어떻게든 아이가 안정된 책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몇 년 동안 저는 새벽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고 작은 가게에서 장사를 하며 손이 터지고 피가 나도 하루도 쉬지 않고 아껴 모은 돈으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몇 채는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아끼고 아껴 허리띠를 졸라매고 게다가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조금씩 모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넘겨보았고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종이는 차가웠지만 제 손가락은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 집들은 원래 제 평생의 의지처였고 민준이를 위해 준비한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저는 늘 이 집들을 그에게 넘겨주면 그가 허리를 펴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어머니의 고생을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 집들이 오히려 저의 가장 큰 족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뻔뻔하게 손을 내밀었고 제가 그들을 부양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거리낌 없이 저는 거리낌 오에 그들은 거리낌 없이 저를 모욕하고 제 위에 군림했습니다. 저는 마치 남편의 당부를 듣는 듯 했습니다. 순자야, 집은 아이에게 남겨주렴. 나중에 방패가 될 거야. 하지만 그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집들이 방패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저를 묶는 밧줄이 될 줄을요.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고 마음속에 갑자기 차가운 깨달음이 샘솟았습니다. 이제 변해야 할 때가 왔어.
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병상에 누워 제 손을 잡고 말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순자야, 우리 둘이 평생 고생했으니 늙어서는 편안하게 살기를 바랐어. 집은 아이에게 남겨주렴. 나중에 방패가 될 거야. 하지만 남편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집들이 저를 편안하게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이용당하게 만들 줄을요. 눈물이 부동산 등기 서류 위의 글자들을 흐릿하게 만들었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내가 평생 고생해서 얻은 것들이 결국 내 존엄성을 앗아갈 뻔했구나.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법률사무소로 찾아갔습니다. 저를 맞이한 것은 중년의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말은 간결했습니다. 저는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의 냉대, 며느리의 박대, 그리고 제 재산을 딸 명의로 이전하고 나중에 미국으로 가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제 생각을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김순자 아주머니, 아주 현명한 생각입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아주머니의 집은 전적으로 아주머니께서 처분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도 아주머니께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정말 이민을 고려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국내에 그대로 두면 아주머니께서 해외에 계실 때 처리하기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요즘 자식들이 불효할까봐 미리 부동산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명예 이전하는 노인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따님께서 미국에 계시니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나중에 아주머니께서 해외에 계실 때도 재산이 안전할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서늘함과 동시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저 혼자 이런 상황을 겪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처럼 친자식에게 외면당하는 노인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제 집들을 모두 제 딸 명의로 이전하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 다음 한 주 동안 저는 거의 매일 법률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하고 도장을 찍고 절차는 매우 복잡했지만 저는 한 걸음 확고하게 나아갔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등기 서류의 새 도장이 찍히던 순간 제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통쾌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두려운 것은 민준이가 알게 되면 분명 난리가 날 것이라는 점이었고, 통쾌한 것은 마침내 제 운명의 열쇠를 제 손으로 다시 쥐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 서류까지 처리하자 저는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8채의 집이 완전히 민준이의 손을 벗어났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설 때 햇살이 눈부셨지만 저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바람이 얼굴에 불어왔지만 더 이상 차가운 칼날이 아니라 약간의 자유로운 향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심지어 지은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마음속으로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갈 때가 되었다. 지은이는 예전에 수없이 저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미국으로 오세요. 제가 엄마를 부양할게요. 더 이상 한국에서 서운함을 겪지 마세요. 예전에는 늘 망설였습니다. 늘 아들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환상을 품지 않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료를 찾아보고 이민에 필요한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장차 지은이와 함께 작은 마을에서 살며 아침에는 함께 장을 보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속에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기대감이 샘솟았습니다. 동시에 민준이네 삶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상환을 중단한 첫 달, 은행에서 그의 직장으로 독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당황하여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심지어 옛 동창들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고 제게 말해주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아래층에서 저를 만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 씨, 아드님 요즘 안색이 영 안 좋던데요. 주택 대출을 못 갚고 있다던데. 저는 그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그 사람 일이고 저와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후련함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저는 처음으로 남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 주도권을 쥐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8채의 부동산 등기 서류를 가지런히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불빛이 붉은색 표지 위에 비치며 빛을 발했습니다. 제 눈에서는 다시금 눈물이 솟구쳐 나왔지만 더 이상 서운함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안심하세요. 이제야 제가 깨달았어요. 아무리 집이 많아도 존엄성보다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요. 우리 딸이 착하니 앞으로는 딸이 있어서 제가 더 이상 두려워할 일이 없을 거예요. 주택대출 상환을 중단한 지 2달째. 역시나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침 일찍 제가 임대 아파트에서 죽을 끓이고 있는데 이웃집 이웃유진 씨가 달려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봉투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이거 택배 기사님이 잘못 배달한 것 같아요. 아드님 것 같던데요. 제가 보니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그것은 은행의 독촉장이었습니다.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또렷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대출금이 2달 연체되었으니 조속히 상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 저는 그 글자들을 응시했고 가슴속이 사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저는 봉투를 식탁에 놓았습니다. 묵묵히 죽 2숟갈을 떠먹었지만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안쓰러움도 있었지만 후련함이 더 컸습니다. 민준이가 요즘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멀리서 그가 노점상 앞에 쭈그리고 앉아 거의 썩어가는 특가 채소를 고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3,000원이면 한 묶음이에요. 사가면 그래도 쓸만할 거예요. 그는 망설이다가 구겨진 1만 원짜리 지폐를 꺼내 새 묶음을 샀습니다. 저는 사람들 속에 숨어 그가 채소를 들고 시장을 나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약간 처져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연이는 아파트 단지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불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 수가 없어요. 고기 한 번 먹으려 해도 계산해야 하고 아이 분유값도 빠듯해요. 시어머니가 대출 상환을 중단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이렇게 살았겠어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장품과 옷을 사는 것을 한 번도 줄인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삶이 어려워지자 가장 먼저 저를 비난의 화살로 삼은 것입니다. 더욱 저를 비웃게 만든 것은 최영숙 여사였습니다. 딸내가 어려우면 엄마 된 사람이 나서서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데 그녀는 돕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요구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래층을 지나가다 마침 서연이가 엄마와 싸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연이가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밥도 못 해먹을 지경인데 엄마는 왜 아직도 돈을 달라고 그래요? 최영숙 여사가 입술을 비죽거리며 말했습니다. 뭐야?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네 덕을 못 보겠다고? 네가 시집가서 잘 사는 건 좋지만 내가 같이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야. 저는 옆에서 듣는 내내 마음이 서늘했습니다. 모녀 사이에도 계산이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저를 차갑게 대했던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본성적으로 그런 성격이었고 모든 일을 오직 자신만을 위해 생각했습니다. 갈등은 금방 폭발했습니다. 그날 밤 아래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보니 민준이와 서연이가 복도 입구에서 얼굴을 붉히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소리 질렀습니다. 당신은 무능해. 주택 대출도 못 갚으면서 무슨 남자라고 할 수 있어. 민준이가 반박했습니다. 당신은 돈을 물쓰듯이 쓰고 가방 사고 옷 사는 데는 망설임이 없으면서 이제 와서 나를 탓해. 서연이는 화가 나서 비닐봉투를 바닥에 내던졌고 분유통이 덜그럭거리며 굴러나왔습니다. 민우는 놀라서 엉엉 울었고 눈물 콧물로 얼굴이 범벅이 되었습니다. 울면서 할머니 라고 불렀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타나도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든 비난의 화살을 다시 저에게 돌릴 것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 있었고 눈물은 시야를 흐리게 했습니다. 아이가 부르던 그 할머니라는 소리가 칼날처럼 제 심장을 베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움직이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제가 막옷을 널어놓았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고 눈 밑에는 핏줄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쉬어 있었습니다. 돈 좀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주택대출 독촉이 너무 심해서 서연이가 매일 난리를 쳐요. 제가 정말 버틸 수가 없어요.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앞에 이 중년 남자는 눈썹을 찌푸리고 있었고 예전에 제가 크면 엄마를 지켜줄게요 라고 말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 목에서는 신맛이 올라왔지만 애써 목소리를 차갑게 했습니다. 민준아, 내 돈은 이미 네 것이 아니야. 너는 손발이 있으니 네가 키운 가정을 네가 알아서 책임져. 그의 눈이 붉어지며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저희가 길바닥에 나앉는 걸 지켜만 볼 거예요? 집이 없어지면 우리 가족 모두 노숙 신세가 될 거예요. 저는 숨을 들이쉬었고 손가락까지 떨렸습니다. 민준아, 네가 예전에 나를 울게 했을 때를 생각해 본 적이 있니? 나도 그렇게 혼자 외롭게 울었어. 네가 네 아내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와서야 내가 네 엄마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니? 그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자는 서로 마주 보았고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숙이고 이를 악물며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모자 관계가 진심 없이 냉대와 계산만 남는다면 차라리 깨끗하게 놓아주는 것이 낫다는 것을요. 여권에 손에 쥔 날 제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 작은 책자가 제 새로운 삶의 통인증이 되다니. 지은이가 저를 안아주며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이제 엄마는 더 이상 혼자 서운함을 겪지 않아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눈을 흐리게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저는 이 땅을 떠나지 못했고 그 차가운 아들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늘 기다리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제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완전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떠나기 전 저는 일부러 옛 동네로 돌아갔습니다. 이곳은 한때 익숙한 이웃들로 가득했고 저와 남편은 이곳에서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아래층의 느티나무는 여전히 있었지만 가지와 잎이 많이 시들었습니다. 벽은 얼룩덜룩했고 복도의 철문은 삐걱거렸습니다. 여전히 그때의 축축한 냄새가 났습니다. 몇몇 옛 이웃들이 문 앞에서 햇볕을 쬐고 있다가 저를 보자 모두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순자 씨, 해외로 가신다면서요? 그래요. 드디어 마음을 열었어요. 아들은 믿을 수 없으니 딸과 함께 가는 게 낫죠. 진작 그랬어야 했어요. 그 아들네 가족은 당신이 신경 쓸 가치도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그들이 당신 아들이 정말 효도하네요 라고 말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듣는 말은 드디어 마음을 열었구나였습니다. 마음은 시큰했지만 동시에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마음을 열어야 해. 더 이상 그 막다른 골목에 갇혀 있을 수 없어. 저는 고개를 들어 그 익숙한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한때 제 집이었지만 이제는 저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보이세요? 출발하는 날 지은이가 저와 함께 공항으로 왔습니다. 홀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방송에서는 계속해서 항공편 정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낡은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옷가지와 추억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안심하세요. 이제 제가 있잖아요. 엄마는 그저 편안하게 지내면 돼요.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눈가에는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미안해. 네가 외국에서 혼자 고생하며 살았는데 엄마는 너를 돕지 못하고 오히려 짐이 되었구나. 지은이는 초조해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엄마가 저를 키워주셨고 엄마 덕분에 제가 오늘날의 제가 된 거예요. 제가 엄마와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건 제 복이에요. 우리 모녀는 붐비는 홀에서 서로를 안았고 눈물은 옷깃을 적셨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정되었습니다. 탑승구에서 방송이 울리자 저는 눈물을 닦고 여행 가방을 끌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지은이는 뒤에서 제 어깨를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제가 엄마 곁에 있어요. 저는 뒤를 돌아 공항 유리창 밖을 보았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엄마 곁에 있어요. 비행기 문 앞에 도착하자 저는 참지 못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물은 마침내 흘러내렸지만 말할 수 없는 가벼움이 함께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모욕, 수많은 실망과 마음의 아픔이 이 순간 천천히 사라져 갔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드디어 자유로워졌구나. 비행기는 굉음을 내며 이륙했고 창밖의 도시는 점점 작아져 멀어져 가는 옛그림 같았습니다. 미국에 온 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은이가 사는 작은 마을에 머물고 있습니다. 거리는 조용하고 깔끔하며 양쪽에는 풍성한 나무들이 심겨 있습니다. 저녁마다 나뭇잎이 온통 붉게 물듭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해가 천천히 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마음속은 더없이 평화롭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 밖에 나가는 것이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은이는 제가 외로울까봐 커뮤니티, 댄스 수업에 등록해 주었습니다. 처음 교실에 들어갔을 때 또래의 아주머니 몇 분이 저를 반갑게 손잡고 자신들의 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리듬은 경쾌했고 동작은 시원했습니다. 저는 박자를 맞추지 못해 오느라 숨이 넘어갔지만 그들은 저를 비웃지 않고 오히려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저는 갑자기 낯선 곳에서도 온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중에는 지은이와 함께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가끔 요양원에 가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어르신들은 눈은 침침했지만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어떤 분은 제게 마음가짐이 아주 좋으시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가짐이 어떻게 타고나겠어요. 그저 삶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죠. 지은이는 저에게 거의 모든 것을 다 해주었습니다. 주말에는 늘 저를 차에 태워 교외로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산 위 공기는 신선했고 꽃들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나란히 숲길을 걸으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아, 엄마는 젊었을 때 늘 네가 돌아오려고 재촉했지. 사실 네가 밖에서 고생할까봐 걱정했던 거야. 그런데 이제야 알겠다. 가장 고생한 사람은 사실 그장 고생한 사람은 지은이는 제 팔짱을 끼었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한테 빚진 게 너무 많아요. 앞으로 꼭 갚을게요. 저는 그녀의 손을 어루만졌고 마음속에는 따뜻함이 밀려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저는 그녀가 타국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 늘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렇게 손을 잡고 함께 걸으니 그 모든 아쉬움이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때로는 그녀가 저를 데리고 여행을 갔습니다. 해변, 박물관, 공원.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들을 보았습니다. 해변에 앉아 바람을 쐴 때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늙어서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구나. 영원히 과거에 갇혀 있을 필요는 없어.
하지만 과거의 소식은 여전히 가끔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가 제게 휴대폰을 건네주며 복잡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한번 보세요. 한국 뉴스예요. 제가 고개를 숙여보니 마음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거기에는 모 아파트 대출 상환 중단으로 경매 처분, 박민줄 씨 명예 부동산 경매 목록에 올라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또 다른 사람이 이에 이웃을 통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서연이와 민준이가 심하게 싸워 거의 이혼 직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최영숙 여사도 더 이상 그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멀리 피하며 혹시라도 짐이 될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상상했던 것 같은 파동이 없었습니다. 고소해하지도 연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야. 나는 이미 그 길에서 벗어났어. 지은이는 제가 슬퍼할까봐 걱정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이미 다 내려놓았어. 밤이 깊어지고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 저는 자주 제 삶을 회상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고생부터 중년의 인내, 그리고 노년의 깨달음까지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고 마음속에는 서운함도 있었고 분노도 있었고 번노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고 분노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고 전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자식 농사로 노후를 대비한다는 것을요.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는 옆에서 잠든 지은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음속은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남은 삶, 저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고 누구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자유롭게 그리고 존엄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김순자 여사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그녀의 삶을 되돌아보면 사실 우리 주변의 많은 어머니들의 모습입니다. 젊었을 때는 힘들게 일하며 모든 좋은 것을 아들에게 남겨주고 자신은 아끼고 아껴도 가장 좋은 것을 자식의 손에 쥐어줍니다. 하지만 늙어서 기댈 곳을 찾을 때면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시선뿐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처음 아들네 집에서 상을 치우려다 며느리에게 여긴 제 집이에요라는 차가운 말을 듣고 사람들 앞에서 민우에게 정강이를 차라고 시켰던 그 순간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나중에는 장을 보고 밥을 하면서도 비난을 견뎌야 했고 손을 대어도 억지로 참아냈습니다. 그 후에는 아이를 떨어뜨릴 뻔했다는 누명을 쓰고 아들에게 고개 숙여 잘못을 인정하라고 강요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택 대출 상환을 중단하고 그 냉정한 아들을 위해 더 이상 돈을 지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8채의 부동산을 자신과 딸 명의로 이전하고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쉬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인생 후반전은 소위 자식 농사로 노후를 대비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그리고 진정으로 당신을 아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요. 미국에서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춤을 추고 여행을 다니고 봉사활동을 하며 딸과 서로 의지하며 지냅니다. 마음속에는 더 이상 비난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가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아들은 어땠을까요?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부부는 심하게 싸워 이혼 직전이며 장모도 더 이상 돕지 않습니다. 대비되는 모습이 더욱 아이러니합니다. 친구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아마 감회가 깊으실 겁니다. 김순자 여사의 선택은 극단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냉철한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인생 후반전은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며 누구에게도 잘 보이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머니든 아버지든 늙어서 가장 지켜야 할 것은 집도 아니고 자식의 체면도 아니라
바로 자신의 존엄성과 마음의 평화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5천 구독자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로 도움을 주실 분이 될까요?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하며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 다시 만나요. 이 채널의 이야기는 사회 뉴스, 시청자 투고 및 댓글, 공유 등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댓글로 함께 토론하거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